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사기암 자연치유 체험기를 운영하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오늘은 암에 잘 걸리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굉장히 성격이 긍정적이고 좀 진취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암에 안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암에 걸리고 나서 보니까 제가 암에 걸릴 생활 습관, 이런 걸릴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나는 평생 암에 안 걸릴 거야. 나처럼 건강하게 살면 뭐 암하고는 나하고 무관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뒤통수를 맞는 수가 있거든요. 저처럼. 그런데 암에 안 이제 암을 처음에 암 진단을 받는 사람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해드릴 때, 당신의 암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암의 원인은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본인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의 원인이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고, 또 책을 많이 읽고 하면서, 암의 원인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그렇다면 이 원인을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거기서 하나씩 꼽아보고 그걸 제거하면 되거든요. 이 암의 원인이 제거되면 재발이나 전이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암의 원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사람이 아프면 누구나 사람이 나 죽고 싶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병 걸리고 싶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어요. 왜? 우리는 병에 걸리면 그만큼 고통스럽거든요. 암은 더 그렇습니다. 암은 결국은 나중에 막 이 치료하다가 실패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고통을 받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이 원인부터 빨리빨리 제거해서 내가 몸을 빨리 호전시키면 수술을 했든 항암을 했든 암이 진단을 받았든 저처럼 아예 자연치유만 하든 어떤 조건이든 암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식습관, 또 내가 살아가는 생활습관, 그 다음에 또 성격, 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이 4가지 중에 내가 해당되는 게 있나 이걸 잘 꼽아 보세요. 그리고 그 해당되는 걸 없애면 되거든요.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일 처음에 환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에 보면 일본에 독한 농약을 살포하는 사람이나 근처에 사는 사람, 미국 캘리포니아인가 어디에서 오렌지 밭 주변의 아이들이 막 병에 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하는 그런 보고도 있고, 농장 옆에 사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병이 많이 생겼는데, 제가 아는 분도 배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배 농사를 지으셨는데 이분이 사과 이거 약을 많이 치더라고요. 약을 저희 친척도 배 농사를 지면서 추석에 가니까 배를 이렇게 먹으라고 내놨는데 배가 다 반은 썩었어요. 배가 왜 이래요 하니까 우리 먹으려고 농약을 안 친 거라고. 농약 안 치면 똑 바를 수가 없다. 그래서 몇 그릇 농약을 안 쳤더니 그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배 과수원을 하시는 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집의 딸이 저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농약을 하도 많이 쳐서 폐암이 온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독한 농약을 살포하는 거, 또 그 주변에 사는 거, 이것도 굉장히 발암물질에 노출이 된다. 이걸 제가 느꼈고요. 그 다음에 또 독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이나 공장 근처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독성 화학물질,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 중에는 한 분은 그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의 여직원이었어요. 그분은 유방암이었는데 본인이 그랬어요. 아무래도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계속 그 화공약품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암의 원인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한 분은 그 가죽 염색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본인도 그 염색 공장에서 일을 했던 게 암의 원인이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네가 뭐 그 직원이 오래 근무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계속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독성 화학물질도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많이 장시간 노출되는 건 위험하지 않나, 그런 환경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해물질, 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근처에 사는 사람. 네. 제가 암에 걸리고 나서 지금 이 집으로, 제가 사는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 집으로 이사하기 전에 이제 몇 년간 살았던 그 집은 굉장히 차가 많이 다니는 사거리 주변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참 이런 미세먼지가, 제가 여기 와서 이 봉화산 바로 밑인데 여기는 서울이 맞나 할 정도로 공기가 상큼해요. 같은 서울인데도 그쪽 시내 번화가 쪽은 굉장히 공기질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거는 나한테도 해당되는 상황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 번화가에 사는 거 좋아할 것도 없고요. 또 주변에 이제 창이, 여기는 여기 우리 집을 사서 오면서 제 남편이 그 가스레인지 앞에 창문이 있는데도, 가스 위에 저기가 환풍기가 돌아가는데도 창문에 작은 환풍기를 또 달았어요. 그리고 화장실에도 또 달았어요. 그래서 이 공기 소통을 빨리빨리 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그전에 살던 집은 생선을 한번 구우면 거의 반나절은 생선 냄새가 막 쩔여 있을 정도로, 그렇던 냄새가 난다는 그만큼 그거에 대한 그 미세먼지 발생된 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사를 와서 뭐 우리 집이라고 샀으니까 또 남의 집에서는 이런 거 저런 거 뭐 붙이는 것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집 사고 나서는 이 환풍기나 이런 걸 우리가 입맛대로 다 붙였어요. 그랬더니 공기가 확실히 쾌적해요. 그래서 이런 뭐 집 안도 공기 소통이 잘 안 되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환풍기를 달아주는 것도 내가 암의 발생 위험에서 좀 더 자유롭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자파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람이나 그 환경이나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전자파. 근데 지금 뭐 전자파가 사실 우리는 옛날엔 전자파라는 게 없었죠. 전기 들어와 봐야 뭐 이거 조명, 저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전기가 없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 산골 동네에서.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전기 자체가 없으니까 전자파가 아예 없었겠죠. 근데 지금은 환경이 전자파가, 이게 전기 이것만이 아니에요. 인터넷, TV도 인터넷으로 다 나오죠. 휴대폰 다 인터넷으로 하죠. 밤에 또 자기 전에도 인터넷 뭐 휴대폰을 뭐 이렇게 틀어놓고 자고, 뭐 전자파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늘 이런 이 길에 다녀도, 지하철 안에도 뭐 저 휴대폰 안 터질까봐 이게 다 달아놓잖아요. 그런 중계기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전자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거미줄로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암 걸린 사람들이 산골로 가면 좋아진다는 게, 그런 데서도 공기뿐만 아니라 그런 데서도 좀 더 좀 공해가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는 분도 그 변전소 옆에서 수십 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백혈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그 형제간들이 변전소 옆에 살았던 게 암의 원인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자파도 변전소 같은데 옆에 전자파가 더 강하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철탑 같은 것도. 그래서 그런 거에 가까이 사는 것도 좀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엑스레이 기사, 또 방사능 관련 일을 하거나 생산 라인에 근무하는 사람. 그래서 뭐 이거 소프트웨어 저거 만드는 회사들, 그게 뭐죠? 그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그 칩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도 뭐 백혈병이니 암 걸리는 사람들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산업이 참 깨끗해 보여도 그런 그 직업병을 일으키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인권에 대해서는 좀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 선진국처럼 강하지 않아요. 법으로도. 그런데 이게 또 상당히 그 고품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그 정밀 기계이기 때문에 또 저기 아주 후진국에서는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그래요. 선진국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인권이 너무 강조되는 나라에서는 그거 한 건으로 인해서 회사가 휘청거린다고 그래요. 뭐 그런 이제 백혈병 환자나 뭐 그걸로 인한 직업병으로 나오는 그런 환자들이 발생이 되면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라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냥 뭐 어느 정도 보상해주면 뭐 끝.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회사는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산업이 세계적으로 많이 주목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그 직업군이나 방사능이 유출되는 그런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암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이렇게 책에 나오는 걸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 식습관입니다. 이 환경에서는 대중들이 다 걸려들지는 않는데 식습관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노출되기 쉽거든요. 한번 본인의 그 식습관과 한번 비교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직화구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 나쁘다고 그래요. 그 벤조피렌이라는 그 직화구이를 할 때 그 기름에서 이게 고기의 기름이 그 숯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떨어진 기름이 타서 다시 올라오는 가스, 그게 고기에 다 들러붙는다고 그래요. 그게 1급 발암물질로 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육류를 좋아하는 사람, 직화구이 나쁘고요. 또 알루미늄 호일에 싸서 구이를 하는 것은 나쁘기 전에 정말 무식한 짓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상하게 그런 짓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상식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이걸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짓이라고. 호일도 타거든요. 불에 올리면. 근데 그게 호일이 타면서 그 알루미늄이 고기에 다 들러붙는 거예요. 근데 텔레비전에서도 가끔 그런 뭐 장면이 나와요. 호일을 그 석쇠 같은 데다가 씌워서 거기다 고기를 굽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TV 같은 데서도 상당히 이거 위험한 건 좀 방영을 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알루미늄 호일에 싸서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들, 이런 거 굉장히 식습관 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식품 첨가물 범벅인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하거나 패스트푸드를 즐기는 사람들. 패스트푸드는 뭐 우리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죠. 아이고 저도 걱정스러워요. 우리 애들도 못 먹게 해도 가끔씩 먹거든요. 뭐 이 밤에 뭐 야식 먹고 싶다고 나가서 또 뭐 이 햄버거 같은 거 사오기도 하고 피자 같은 거 사다가 넣어놓고는 또 가끔씩 그 요즘은 뭐 열풍기 나오는 그거 뭐 프라이드 되는 거 있죠. 기름으로 안 하고 뜨겁게 열풍이 나오는 거. 그걸 또 사다 놓고 거기다 구워 먹기도 하고 좀 걱정이 돼서 그런 거 안 먹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좀 본인들이 자각을 해야 되는데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 그걸 많이, 우리 애들만 아니고 누구나 집집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인스턴트 식품은 식품 첨가물의 범벅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다양한 종류가 들어갑니다. 근데 보통 식품 첨가물은 한 가지만 가지고 허가를 받아요. 그 한 가지만의 독성을 가지고 독성이 없다는 허가를 받는데
사실은 이런 첨가물의 그 기본 바탕은 석유화학에서 많이 뽑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세 가지를 내가 먹었을 때는 그게 들어가서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나 그거에 대한 그 제재는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범벅이 된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건 하나에도 뭐 6개, 7개 종류의 그 식품 첨가물이 들어갈 정도니까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예, 암의 발생률이 높다 이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 그전에 바쁘게 막 움직일 때는 이렇게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었어요. 뭐 빵 같은 거, 뭐 카스테 그거 저기 뭐죠, 샌드위치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냥 예사로 식사 대용으로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거 다 그 안 좋은 음식들이 많았어요. 물론 그걸 잘 만들어서 먹으면 좋은 거죠. 근데 백밀가루 빵에 햄에 뭐 이런 게 다 들어갔잖아요. 그게 다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 미국에는 중국 음식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까지 얘기를 할 정도니까 굉장히 그 중국 음식, 특히 배달 음식에는 저기 그 MSG가 많이 들어간다는, MSG를 많이 먹었을 때 속이 부대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한번 그 중국 음식을 먹었는데 속이 안 좋다고, 속이 왜 이렇게 안 좋지? 그래서 제가 숟가루를 먹어. 숟가루를 한 숟가락만 먹어봐라 그랬거든요. 저는 숟가루를 늘상 이렇게 먹지는 않아요. 그런데 비상용으로 늘 이제 통으로 놓고 집에서 조금 속이 안 좋을 때 먹거든요. 그걸 먹고 한 10분 있으니까 속이 깨끗하다면서 너무 좋아. 숟가루도 상당히 내 몸에 저기를 많이, 독소를 많이 흡착을 한다고 해요. 근데 늘 먹는 건 별 효과가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속이 좀 안 좋거나 할 때는 먹으면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숟가루를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은 그냥 속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그냥 참고 자거든요. 근데 그게 상당히 발암물질이라는 거죠. 독소니까. 그래서 이걸 외식, 배달 음식 자주 먹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과식, 폭식, 야식하는 사람. 너무 많이 먹는 거, 폭식은 너무 심각하게 많이 먹는 거죠. 특히 폭식은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 뷔페 식당에 갔을 때 폭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맛있는 게 너무 많죠. 사실은 뷔페 식당에 가면. 그리고 맛있는 게 많은 데다가 그걸 한 차림씩만 먹어봐야지 하고 해도 2접시는 될 겁니다. 아마. 그럼 폭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뭐 뷔페가 물론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지만 정말 건강을 위한다면 그렇게 폭식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은 피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물론 뭐 암 환우님들은 식당에 가는 것도 자유롭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결혼식장에 가거나 하면, 지금 저도 결혼식장에 간다거나 하면 그냥 거의 이제 채소, 과일 이 정도만 먹고 다른 건 거의 안 먹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보통 제가 그 암 진단을 받기 전에는 폭식을 많이 했었어요. 뭐 어차피 또 결혼식장에 자주 가게 되고 거기 가면 또 먹게 되고 하니까 뭐 맛있는 거 있다고 과식하는 것도 굉장히 나쁘고요. 또 야식을 하는 거, 밤에 먹는 거. 저는 아무리 늦어도 7시 이전에는 다 먹어 치워요. 근데 사실은 6시 이전에 다 먹어 치우는 게 더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가족들은 보면 9시에도 먹고 8시에도 먹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참 걱정이 되는데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다 그런 집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6시, 7시 안에는 다 먹어 치워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시간 개념 없이 간식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식이라고 해봐요. 별것도 아니에요. 땅콩이 있으면 땅콩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계속 주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냥 옆에 놓고 또 무슨 뭐 간식이라고 뭐 이런 과자 같은 거 이런 걸 옆에 놓고 계속 주워 먹는 사람 치고 장수한 사람 없습니다.
예. 과자 그 유혹에 무슨 달콤한 유혹인가 그 책이 제가 본 책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책에 보면 과자 공장에 근무했던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 책이. 근데 이상하게 과자 공장에 근무했던 공장장마다 이제 공장장이 되려면 직원에서부터 이렇게 밟고 올라오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공장에 근무하는 시간이 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공장장만 되면 암에 걸려서 회사를 그만두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공장장이 돼서 보니까 과자에 들어가는 식품 첨가물 그리고 과자 공장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전 세계의 과자를 다 사서 먹어봐야 된대요. 그래서 먹어보고 그 과자의 맛을 보고 우리가 생산하는 과자의 그 맛과 이런 이제 맛을 올려야 또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런 걸 비교하게 된대요. 그러면 본인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의 업무상 이렇게 과자를 먹게 된대요. 그래서 공장장이 되는 사람마다 암에 걸려서 죽고 하더라. 그런 내용을 보고 본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나와서 이제 그 책을 쓴 그런 작가였어요. 일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간식으로 먹인다고 과자를 먹인다거나 음료 시중에 나오는 음료를 이런 게 결국은 독을 먹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시간 개념도 없이 자꾸 입에다 뭘 집어넣는 사람은 결코 장수할 수 없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식사와 식사 사이에 물 외에는 먹지 마라. 그게 5시간은 지속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기호식품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사람. 네, 이것도 제가 해당됐었어요. 커피, 과자, 빵, 통닭, 설탕, 술, 담배 이런 거 다 기호식품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걸 자꾸 먹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지나치게 그것도 하루에 한 잔의 커피 정도는 괜찮지만 하루에 많이 먹는 사람 10잔씩 먹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그렇게 기호식품 커피도 또 그게 270도 정도의 고열에 볶기 때문에 이제 많은 그 연구자들이 커피가 워낙 자본이 세니까 좋은 것만 자꾸 부각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커피 농장이나 공장이나 이런 데 생산하는 그 자본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자본이 최고로 많아요. 제가 커피를 그전에 바리스타 공부하면서 좀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일본 자본이 전 세계적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 자본이 워낙 자본력이 강하기 때문에 커피의 좋은 점만을 계속 부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두를 먹는 게 아니고 볶아서 먹거든요. 커피를 볶아야 그 향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향을 즐기기 때문에 이 볶는 과정에서 270도라는 그 높은 온도에서 볶아야 돼요. 반은 태우는 거죠. 커피 콩을 반 태우는 거에서 발생되는 발암 물질이 엄청나다고 그래요. 그리고 커피를 이제 오래 이제 볶은 커피를 오래 좀 놔두면 커피에서 기름이 번들번들해져요. 그렇게 되면 못 먹어요.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때쯤 되면 이미 산패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기름이 번들번들해진다는 건 커피 안에 기름이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름을 우리가 고열에 볶으면 그만큼 발암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건 이미 많은 연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커피도 한 잔 정도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술이나 담배는 당연히 발암물질 덩어리죠. 술도 많이 먹은 사람은 거의 다 많은 암에 걸리고 여자들도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이 유방암에도 많이 노출이 돼요. 술이 이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그 발암물질이 강력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술 좋아하는 사람들도 여자들도 술 좋아하는 사람들 암에 많이 걸려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 술을 많이 먹었더니 암이 오더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런 기호식품을 지나치게 많이 먹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우유를 많이 먹는 사람.
또 이것도 제가 해당이 됐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유를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유를 많이 먹으라는 TV에 의사들이 엄청 나와서 많이 얘기했어요. 저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참 원망스럽기도 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암에 걸리고 나서야 우유가 얼마나 강력한 발암물질이라는 걸 책에서 봤거든요. 여자가 우유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한 여자가 계속 암이 재발되고 했는데 도대체 이 원인을 모르겠다. 그래서 먹던 음식 중에 하나씩 끊으면서 암이 재발되지 않는 과정을 이제 겪으면서 쓴 책인데 그게 우유였어요. 원인은 우유였다는 걸 정확하게 밝혔다고 이제 그 책에 나오는데 지금은 옛날에 그 우유를 짜는 그 옛날 그 원시적인 방법으로 우유를 손으로 짜고 할 때는 소한테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상업적이 아니라 그냥 물론 상업적이었지만 순수하게 그대로 우유가 나올 때만 짜고 안 나올 때는 안 짰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번 임신하고 나면 계속 여기다가 호르몬제를 주입을 해요. 그래서 얘가 우유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으면 이제 죽어요. 죽을 정도 돼야 생산을 안 할 정도로 계속 그 호르몬제를 주입을 하면서 우유를 짜고 하다 보니까 그 우유 이제 젖이 헐어요. 속에서 막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 염증 저거까지 다 나옵니다. 우유를 통해서. 그리고 그 호르몬제를 많이 주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초등학교도 우유를 뭐 무료 무상급식으로 주고 군대도 우유를 무상급식을 하고 한다는데 초등학생 중에 여학생들이 성조숙증에 많이 걸려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도 막 생리를 많이 하거든요. 이미 그건 성조숙증이 심각한 거예요. 사실 이 인간의 그 생리 이게 한평생의 저기를 보면 아무리 빨라도 뭐 16살, 14살에서 16살 이 사이에서 이게 첫 생리가 시작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10살도 되기 전에 생리를 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조숙증입니다. 그게 상당히 우유나 이런 유제품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암세포가 이게 누구나 암세포는 다 매일매일 생성이 됩니다. 근데 우유를 많이 먹는 사람은 암세포가 미친 듯이 자란다고 이렇게 뭐 어느 박사님 강의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쉽게 암세포가 생겼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계속 만들어지니까 이 면역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면역세포가 이 잡아먹는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많이 먹은 것도 저도 한 몇 년간 우유를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암이 더 쉽게 자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유 많이 먹는 식습관도 이렇게 암이 쉽게 자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저렴한 양계장 계란을 많이 먹는 사람. 네. 뭐 우리 주부들은 그렇죠. 계란도 뭐 날짜 따져서 먹지만 막 굳이 비싼 걸 먹을 필요가 있겠나? 이 생각을 하고 저도 뭐 싼 계란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안 먹습니다. 그걸 이제 암 진단 받고 나서 자꾸 책을 읽다 보니까 저렴한 계란은 자연적인 식품은 아니구나. 공장에서 나오는 공산품과 같은 것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닭 한 마리가 밤낮으로 불을 켜놓고 잠을 재우지 않고 밤낮으로 양계장에서 알을 낳아요. 그러면 한 마리가 한 400개를 낳고 죽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1년 동안 닭이 알을 낳을 수 있는 건 한 해 동안 20개에서 30개 정도 된대요. 자연 속에 있는 닭은. 그런데 그 양계장 닭은 400개를 낳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거의 뭐 닭 알 낳은 지 1년 정도 폐닭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생활 습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생활 습관은 제가 여기에는 다 해당이 돼요. 다. 그래서 내가 내 성격이 뭐 진취적이거나 밝거나 긍정적이라 해도 이게 습관만 잘못돼도 이게 암에 걸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활 습관에 보면 과도한 흡연, 폭음,
과도한 업무 등 장기간에 무절제한 생활을 했던 사람. 예. 근데 저는 뭐 흡연 폭음은 관련이 없지만 과도한 업무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컴퓨터 작업이 많았어요. 컴퓨터 작업을 하다 보면 아침에 컴퓨터 책상 앞에 앉으면 저녁까지 식사할 때만 잠시 일어나고, 많은 오피스에서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식사할 때만 잠시 일어나고 계속 또 컴퓨터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일어나면 다리가 뻣뻣할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에 나빴는가. 저는 이제 요즘은 컴퓨터 작업을 해도 가끔씩은 이 노트북을 조금 높게 이렇게 올려놓고 컴퓨터 작업을 해요. 그러면 좀 서서 하게 되거든요. 서서 하는 컴퓨터 작업은 훨씬 내 건강에 앉아 있는 것보다 혈류가 통하는데 훨씬 좋으니까, 저는 컴퓨터 작업을 하는 오피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좀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암이 분명히 암이 자라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운동 부족입니다. 현대인들 다 운동 부족이에요. 그래서 뭐 바지런 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뭐 이런 저기에 나가서 피트니스에 가서 막 운동하고 또 밤늦게도 운동하고 하시는데,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인데, 거의 뭐 아침 출근하고 대부분의 90% 이상인 분들이 아침 출근 저녁 퇴근하면 집에 와서 그냥 씻고 자기 바쁘고 막 이렇게 피곤에 쩔어 살 거예요. 절대적으로 운동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주말만이라도 좀 산에 등산을 한다거나 이런 좀 자전거를 탄다거나 해서 운동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면 부족. 수면 부족도 잠이 안 와서 부족한 사람도 있는데, 잠이 오는데도 이걸 막 잠을 쫓아가면서 커피를 마셔가면서 일을 했던 제 모습이 정말 암을 부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햇볕이 부족한 거. 당연히 오피스 근무하는 사람들은 햇볕 부족합니다. 저도 늘 실내에서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햇볕 부족한 거, 수분 부족한 거, 물은 지금은 많이 마셔요. 근데 제가 암 진단 받기 전에는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커피를 10개 타서 물이라고 늘 그 통을 들고 다니면서 마셨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너무나 잘못된 생활 습관이었어요. 그리고 병원이나 처방약을 좋아하는 사람. 저도 그랬어요. 저는 현대약을 정말 맹신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뭐 감기가 오려고 목이 좀 칼칼하다 하면 병원을 쫓아갔으니까. 왜 그랬냐면, 내가 감기에 걸리면 옆에 사람들한테 피해 줄까봐. 그리고 감기 걸렸다는 뭐 몸살이라도 오면 못 나가면 그게 너무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늘 그냥 감기 오려고 하면 병원에 가고, 안 나와도 병원에 가서 또 일주일 약 더 받아오고.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 미쳤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체 약을 먹지 않고 제 몸의 항상성을 생각을 하면서 자연치유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거의 뭐 지난번에 감기가 살짝 왔다가 갔는데, 그때도 약은 안 먹었어요. 한 번도 안 먹었어요. 한 이틀 약간 감기가 오고. 우리 가족들은 막 감기에 막 쩔쩔매고 그랬는데 저는 살짝 왔다 가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이제 몸이 면역을 올리면 괜찮아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병원 처방약 좋아하지 마라. 그리고 해소할 시간도 없이 장시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 스트레스라는 건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제가 먼저 스트레스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릴 때 쥐 실험에서도 나왔어요. 계속 스트레스를 준 쥐들은 70% 이상이 암에 걸렸고, 스트레스를 주다가 쥐가 다른 방으로 피해가면 안 줬어요. 그러면 얘는 스트레스를 피하는 방법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랬던 쥐는 30% 정도가 암에 걸렸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아예 안 주고 가만히 놔둔 쥐는 50% 정도가 암에 걸렸다고 그 연구 보고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보면 스트레스도 받으면 풀어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과도하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에 걸리기 쉽다. 그게
쥐 씨름에서 그렇지만 많은 그 사람들의 그 씨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생활 습관에서 저는 다 해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다 없애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걸 하나하나 본인과 대입시켜서 보시면서 이 부분은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 아마누님들 만나보면 이분들이 천사들이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에 적응이 안 되니까 암에 걸렸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착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물론 착한 게 천성이 착한 사람도 있고요. 암에 걸려서 내가 이제 가치관이 달라져서 착해진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런 쪽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착한 사람들이 보면 지나치게 착하게 대하고 천사처럼 살려고 해요. 그래서 남한테 요만큼도 피해를 못 줘요. 피해를 주면 이게 마음에 탁 걸려갖고 석 달 열을 가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남한테 이게 무슨 피해를 줬나 싶으면 계속 걸리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거 어떡하지? 그분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그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또 너무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너무 깔끔하게 완벽하게 해야 되고, 또 상대방이 완벽한 것보다 나 자신이 완벽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어떤 가장은 직장에서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집에 와서 그 얘기 안 해요. 자기 가족한테 피해 줄까봐 본인만 그걸 다 사귀는 거예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완벽주의자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성격적으로 암에 걸리기 쉽고요. 그 다음에 또 성취 중심의 삶을 지향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명예욕이나 또 뭐 어떤 목표의식,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까지 뭐 이때는 어느 정도까지의 수준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뭐 이제 어느 정도의 또 부를 이루면서 남한테 뭐 차도 어느 정도의 좋은 차를 타야 돼. 뭐 아파트도 몇 평 이상 살아야 돼. 뭐 이런 그 세속적인 그 뭐 부와 명예와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는 성격. 그런 것도 암의 원인이 되기 쉽다고 하거든요. 근데 암에 이미 걸리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내려놓고 사는데, 이런 게 내려놓고 살고 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니까 우리 암 하느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다들 편안하고 서로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게 세상 욕심이 거의 없거든요. 뭐 누구는 뭐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뭐 어쩌고 골프 여행을 가자는 둥 뭐 하자는 하면서 막 반은 자랑 반은 과시 또 뭐 반은 부롱 막 이렇게 막 대화가, 친구들 만나면 그런 대화를 많이 하다가 암 하는들끼리 만나면 그런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맨발 등산 모임도 하면서 거의 5시간을 갔다 왔어요. 제가 한 2시간이면 충분히 돌고 오는데, 왜 그랬냐면 얘기하느라고. 서로 얘기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이 가치관이 맞으니까. 이미 이 암에 걸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가치관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는구나. 암에 걸렸지만 이제 치유 과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취 중심의 삶을 지향하지 말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마음에 걸리는 일은 잊어버리지 않고 곱씹는 사람. 특히 여자들이 많이 그래요. 젊어서 30년 전에 남편이 이렇게 했던 거, 20년 전에 남편이 바람 피웠던 거, 신혼 때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살았던 거 다 기억을 해요. 그리고 얘기하면 다 나와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동안은 내 정신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다고 그래.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 정신은 과거로 가서 나쁜 짓을, 나빴던 기억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 나한테 호르몬이, 안 좋은 호르몬이 막 나오고, 좋았던 기억을 하면 지금도 행복한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니까
나쁜 일은 곱씹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환경, 식습관, 생활습관, 성격 네 가지로 분류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걸 잘 생각하셔갖고 내가 내 암의 원인이 여기에 있는지 생각을 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삶을 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